그러면은 비전 랭귀지 모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 공부할 때 처음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매트릭 러닝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거리라고 번역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를 배우는 모델인데 거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리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픽셀 스페이스 또는 뭐 데이터 스페이스 상에 있는 그 데이터 상의 거리가 아니라 그 모델이 배운 그 임베딩 공간에서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그 어떤 그 표현들은 서로 좀 가까이 배치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좀 서로 관련이 없는 그런 임베딩들은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거. 요거 사실 언어 모델에서 조금 했던 건데, 네, 요거를 좀, 어, 우리 확장해서 시각 언어 모델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반적인 매트릭 러닝하는 방법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트릭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제가 강조하는 색깔이 이 색깔인데, 임베딩 공간을 배우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임베딩 공간을 배우는데, 좀 서로 유사한 샘플들은 조금 더 임베딩 공간상에서 좀 가까워지도록 하고, 서로 관련이 없는 샘플들은 조금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모델이 그 어떤 그 샘플 간의 그 의미 있는 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요. 이 방법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럼 임베딩 공간을 배워서 도대체 뭘 할 거냐 하면은 여러 군데 응용할 수가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들은 뭐 클러스터링, 리트리벌, 랭킹, 레코멘데이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우리는 시각 언어 모델 또는 시각 언어 액션 모델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 랭킹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그 앵커가 있어요. 내가 그 사용하고 싶은 뭐 예를 들어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 이미지에 대해서 그거랑 가장 가까운 거는 임베딩 공간상에서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를 추천해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임베딩 공간을 배우면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레이블을 이제 붙여서 지도학습으로 보통 훈련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레이블이 어떤 그 클래스에 대한 그 정확한 이름이 아니고요. 어떤 그 상호 간의 관련성에 대한 레이블을 주로 붙여요. 그래서 이게 서로 관련이 있는 거다 또는 없는 거다. 요 정도의 레이블을 붙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레이블은 일반적으로 보통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조기 모델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개 사진이 한 장 보이죠? 예, 이 개 사진을 다른 사진 또 다른 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진들은 많이 이렇게 모았는데 그 사진에다가 이게 뭐 개인지 뭐 이런 거를 일일이 붙이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개 같은 개니까 요거를 그냥 파스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쌍을 맺어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는데 쌍이니까 페어죠. 그래서 이런 페어를 파스티브 페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사진이 있는데 이건 고양이니까 이 개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개 범주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개도 그렇고 아니 고양이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네거티브 페어로 볼 수 있겠죠. 요 개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상대적인 레이블을 합니다. 우리가 뭐 다르게 이걸 레이블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동물과 사람을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도 파지티브가 되겠죠. 고양이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레이블을 만들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파지티브에 대해서만 레이블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레이블링이 안 된 것들,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상대적인 레이블을 쓰느냐 하면은 왜 쓸까요, 여러분들? 레이블이 명시적으로 있으면 더 편해요. 근데 이제 상대적인 레이블을 쓰는 이유는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유를 드러났는데 데이터 수집이 훨씬 편하죠. 이지 데이터 컬렉션이죠. 예,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일일이 다 사람한테 레이블링을 시키는 거는 되게 힘든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레이블을 음, 그 붙이면 되는데 어떻게 그런 파지티브를 만드느냐? 파지티브만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파지티브가 아닌 건 네거티브니까 내가 사진을 왕창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것 중에서 파지티브만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고를까요? 파지티브를.
파지티브를 만드는 거는 너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어, 휴대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백악관을 놀러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찍은 사진들은 전부 파지티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지티브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악관 사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파지티브 페어예요. 어떻게 쌍을 맺어도 전부 파지티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파지티브 페어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원래 이미지를 하나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기법으로 오그멘테이션을 시켜요. 뭐 플립도 시킬 수도 있고 박스 마스킹도 시킬 수도 있고요. 크로핑도 할 수 있고 컬러 지터도 섞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은 다 원래 이미지가 변형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그 파지티브 페어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캐리 그랜트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호라이전털 플립을 해서 만든 이미지도 파지티브 페어가 되는 거고 뭐 마스킹한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컬러 지터를 사용한 거, 예, 틴팅한 것도 역시 파지티브 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파지티브 페어를 내가 이미지가 한 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심지어. 네, 이런 방법들이 적용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베딩 공간을 제가 이제 배운다고 했는데 인베딩 공간을 배우려면 인베딩 공간상에서 가까워지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인베딩 공간상에서 거리를 재는 방법은 우리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유클리디안 거리처럼 실제로 그 벡터 간의 인베딩 벡터 간의 거리를 직접 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앵귤러 디스턴스를 재는 방법이 있죠.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예,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방법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fx가 요게 뉴럴 넷이에요. 예, 그 픽셀 스페이스에 있는 이미지들을 인베딩 공간상에 있는 벡터로 바꿔주는 뉴럴 넷입니다. 그 이미지 받아서 벡터 내주는 그 뉴럴 넷인데 인코더라고 부르죠, 보통 인코딩만 해주니까. 자, 요 인코더가 어떻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되냐면 요 인코더를 통과한 요 리프레젠테이션들이 이미지 I에 대해서 하나 나오고 K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 거리를 직접 잰 거죠, 이거는. 투놈이잖아요. 여기 이 생략된 거니까. 예, 그래서 투놈으로 잰 거예요. 예, 뭐 원소끼리 그냥 대응되는 원소끼리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해주면 투놈이에요. 스퀘어 루트 씌워주면 음, 투놈이죠. 예, 그렇게 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디스턴스를 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코사인 디스턴스 어떻게 쟀죠? 제가 지난 학기에 많이 다뤘죠. 두 벡터를 내적을 하죠. 이너 프로덕이죠. 내적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이 각각의 절대값과 곱하기 그 두 벡터 사이의 각도, 벌어진 각도가 나오죠. 코사인 세타. 예. 그래서 이 절대값으로 나눴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밖에 안 나오겠죠. 코사인 세타 값으로 출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예요. 이게 바로 두 벡터 사이에 벌어진 정도예요. 그 두 벡터가 서로 일치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스턴스가 0이 되는 거예요. 두 벡터가 서로 동일하게 되면은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고요. 두 벡터가 서로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서로 그냥 직교하게 되면 이쪽이 0이 나오죠. 코사인이 90도니까. 0이 나오면 큰 로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재는 겁니다. 거리니까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0에 가까울수록.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재게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 이제 데이터셋에 주어져 있는 이미지 X가 있습니다. 자, 여기 X1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인코더 통과시키면은 Z1으로 바뀌겠죠. 당연히. 예, 요 뉴럴넷이 뱉어주는 뉴럴넷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 집어넣으면 X2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Z2 값이 나오겠죠. 예, 뭐 인베딩 벡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3를 통과시키게 되면 Z3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4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Z4도 나오겠죠. 예, 그런 이런 뉴럴넷은 그럼 뭘로 만들어요? 뭐 MLP로 만들어도 되고, 뭐 CNN으로 만들어도 되고, 뭐 나중에 오늘 공부할 모델들은 주로 이제 그 트랜스포머로 만들죠. 그런 식으로 해서 벡터를 만들어내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X2하고 X1은 서로 파지티브 페어죠. 이거 두 개는. 파지티브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 두 개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죠.
가깝도록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Z2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 두 개는 네거티브였으니까 네거티브 사이의 거리는 멀겠죠. 그래서 이건 거리가 멀어요. 그 벡터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값들 계산해 보면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학습을 시켰다라고 하면 두 벡터는 두 벡터의 그 길이를 재보면은 예, 서로 굉장히 가까운 값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이 뉴럴넷이 배우도록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생겼죠. 우리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그 로스가 없죠, 아직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실현할 수 있는 로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파지티브끼리는 가까워지도록 하고 네거티브하고는 멀어지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얼마나 멀어지게 할까 하면은 마진이라고 하는 요 값, 알파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거리가. 예, 그래,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필요해요. 뭐, 포지티브에다 1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페어에다 0을 붙여요. 포지티브는 1이고, 네거티브는 0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로스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지티브 페어는 레이블을 전부 다 1로 쭉 주고요. 네거티브 페어는 0으로 딱 주면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요 i라고 하는 걸 좀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은, 요 샘플 인덱스가 아니에요. 우리 샘플 x1, x2 이런 식으로 샘플 아까 인덱스 썼잖아요. 그 i가 아니라 페어를 만들어 놓고 그 페어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혼용이 되고 있는데, 페어의 인덱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로스 펑션 하나 보여드릴게요.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인데, 이 로스 펑션으로 이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나온 게 한 20년 전쯤 될 거예요, 아마. 뉴럴넷이 이렇게 잘 흥하기 전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예, 10년 정도 사용된 로스고, 지금은 이렇게 훈련시키진 않아요. 좀 옛날 방식인데, 보게 되면은, 직관적이에요, 굉장히. 자, yi가 파지티브는 1이고, 네거티브는 0이라고 했으니까, 어, yi가 1인 경우에는 이쪽이 0이 되죠. 그렇죠? 이 1을 집어넣으면 0이 뒤쪽이 0이 되고 항이 두 개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네거티브였어요. 그 페어가. 그럼 이쪽이 0이 되고 D만 남죠. 예,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파지티브인 경우를 보게 되면 파지티브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DI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이 돼요? 페어 I에 대한 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투놈으로 계산하면 돼요. 편의상. 뭐 코사인으로 해도 되는데 투놈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두 인베딩 벡터 사이의 거리죠. 예, 그 두 인베딩 벡터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A하고 B가 페어예요, 지금. 예, 두 벡터가 페어로 되어 있는데, 그 거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D는 0이니까 그 거리가, 적어지도록 훈련이 되면 되겠죠. 로스를 적게 받으려면 두 벡터가 아예 거리가 같으면 되겠죠. 똑같은 벡터면 되죠. 그래서 로스가 0이 나오고 같을수록 로스가 0에 가까워질 거고 두 벡터 사이가 거리가 크면 로스가 큰 로스를 받겠죠. 그다음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0이죠. 그럼 여기는 1이니까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로스를 얼마나 받냐면은 로스를 적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D가 알파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거리가 알파보다 가까우면 이게 D가 지금 알파보다 크면, 예, 죄송합니다. D가 알파보다 크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두 벡터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알파 이상 떨어져 있으면은 이쪽이 뭐 양의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맥시멈 값 요 제곱을 했으니까요. 예, 제곱을 하게 되면은 알파 이상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파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알파 알파 이상 떨어지게 되면 여기 0이 나오죠. 그쵸? 음수니까. 예, 예, 알파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게 눈이 많이 침침해졌네요. 이게 굉장히 큰 값이 나오게 되면 0하고 맥스하고 따지면 0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거리가 0이 나오니까 루스를 안 받죠. 그러니까 충분히 멀리 네거티브 페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벌점을 안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가까우면은 이제 양수가 돼 버리기 때문에 예, 이때는 로스를 받죠.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 로스를 안 받고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파지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가까우면 로스를 안 받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달성이 되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떤 글로벌한 스트럭처를 배우는 게 아니라 페어 간의 상관관계만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글로벌한 스트럭처를 안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성능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이 로스를 가지고는. 그래서 개발된 로스가 트리플릿 로스예요. 자, 아까는 페어였죠. 페어라고 하는 거는 쌍입니다. 그 페어를 구성하는 건 원소가 두 개죠.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그게 페어잖아요. 짝이니까. 근데 트리플렛은 뭐냐면 삼중 페어예요. 예, 세 개가 한 쌍이 되는 겁니다. 트리플렛 로스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배우기가 더 좋은데 성능이 높아지는데 세 개를 가지고 쌍을 만들다 보니까 먼저 앵커라고 하는 거 기준을 하나 잡아요. 기준을 하나 잡고 그 기준이 그 속해 있는 그 클래스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를 잡은 게 이 파지티브가 되는 거고요. 그 기준하고 같은 범주가 아닌 데서 쌍을 맺은 거, 이게 네거티브가 되는 겁니다. 예. 뭐 아까 뭐 백악관 사진들 제가 찍어 놓은 거 있으면은 백악관 사진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찍었던 백악관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은 파지티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진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은 그거는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앵커하고 파지티브는 같은 클래스입니다. 예,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앵커하고 파지티브는 굉장히 가까워지게 하고요. 앵커하고 네거티브는 멀리 떨어지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로스를 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리가 있다가 훈련이 되게 되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앵커를 우리가 그냥 A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파지티브를 P라고 하고, 네거티브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예요, 각각. 예. 요 I는 샘플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같은 삼중을 만들었을 때, 트리플렛을 만들었을 때 같은 인덱스를 쓰면 되겠죠. 하나의 트리플렛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트리플렛 로스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알파 이상 떨어져야 돼요. 이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 간의 거리가 파지티브, 앵커하고 파지티브 사이의 거리가 앵커하고 네거티브 사이의 거리보다 알파 이상 가까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가. 예, 최소한 알파 차이 이상 나도록 훈련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인코더 통과시킨 결과 두 개, 예, 앵커하고 파지티브 인베딩, 그다음에 앵커하고 네거티브 인베딩, 거리를 구하죠, 각각. 그 거리를 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쪽이 더 가까워야 되겠죠. 더 잡아야 되겠죠. 이쪽이 크죠. 그래서 여기다 알파를 더해줬죠. 그러면은 이게 이거보다 알파 이상 그 커져야지, 아니, 줄어들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0이 나오죠. 그렇죠? 요 거리가 뭐 1, 요 거리가 3이었어요. 그러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이 알파가 없었으면 로스가 0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알파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준점이 3이었어요. 그러면은 로스를 받죠. 3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알파 이상 서로 벌어지도록 해주는 이런 방식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로스를 주면 됩니다. 네,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것도 한 4, 5년 좀 쓰이다가 2015년부터 한 2020년 정도 쓰이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로스들이 이제 더 좋은 게 개발이 돼서 이제 오늘 사용할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이 왜 잘 안 되냐면 지금 이제 아까 같이 어, 이 거리를 그냥 재는 방식으로 트리플렛이나 페어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왜 잘 안 되냐면은 이 AI가 말이죠. 거리를 사실 금방 배워요. AI를 무시하면 안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구분해내는 거, 파지티브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 네거티브를 서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들은 금방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성능을 좀 끌어올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예제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지 진짜 성능을 내지. 쉬운 문제만 주면은 얘가 뭐 높은 결과물을 못 내요. 여러분들 문제집 뭐 문제 한 만 개, 천만 개 풀어도 만 개, 10만 개 풀어도 아주 쉬운 문제만 풀었어. 내가 1 더하기 1은 2, 뭐 1 더하기 3은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만 계속 풀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나중에.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 네거티브 페어를 만들었는데 여기 박용택하고
뭐 여기 어린이 사진을 갖다 놓고 이거 네거티브니까 이 네거티브를 멀리 떨어지도록 해라 그러면 이미 지금 얘는 로스가 0이에요. 모델이 이미 이런 데이터를 지금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로스가 0으로 돼서 계산돼서 나와요. 이미 알파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걸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만 열심히 하고요. 실제로 로스 0이면은 업데이트가 안 되죠. 모델이 발전을 못 하죠. 이렇게 되고 어려운 네거티브를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그 모델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스가 생기니까 가중치 갱신을 하면서 좀 배우겠죠. 그래서 이런 하드 네거티브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걸 발굴해서 모델에 넣어주는 게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초기 매트릭 러닝 모델들은 이렇게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심클리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모델이 하나 발표가 됩니다. 구글에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팀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이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잠시 후에 보도록 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인포 NC 로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로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클립 비롯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막 이제 발전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클리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클리어에서 사용한 방식이 이제 그 이후에 좀 발전돼서 쓰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클리어는 구글에서 발표를 했고 2020년도에 나왔죠. 2020년도에 발표가 됐고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다 보니까 인용도 많이 되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이렇게 다룰 때는 레이블 없이 이제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레이블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레이블 없이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 서로 이제 지금 보셨던 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이에요. 좀 전에 소개시켜줬던 게 서로 대조학습이죠.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를 서로 이렇게 막 비교하는 이런 대조학습이 레이블 없이 이제 하게 됩니다. 아까는 포지티브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었죠. 분명히 내가 그 레이블링을 해야 돼요. 뭐 레이블링 비교적 쉽긴 하지만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오그멘테이션을 해요. 그럼 그 주어진 이미지에서 오그멘테이션 한 거는 다 같은 포지티브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o augmented view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을 굳이 안 해도 배치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그 안에는 유사한 그 네거티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 포지티브랑.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합니다. 보통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8,000개, 이런 식으로. 예. 이미지 배치 8,000개가 엄청 큰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이 아예 필요 없냐? 그거는 아니죠.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지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지 배치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는 로스가 인프엔시 로스입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프엔시 로스는 구글에서 개발한 게, 구글에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다른 저자가 2018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에런 밴덴오드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에 계시고 위에는 구글 리서치니까 다른 조직은 다르죠. 같은 구글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연구한 결과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도 몇 개를 더 볼 거예요. 다다음 시간쯤에 나올 거예요. 그때 좀 더 살펴볼 거고 특징은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한다 하는 거고 그럼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요약문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뷰를 두 개로 하고요. 뷰를 두 개로 하고 인코더는 하나예요. 근데 쉐어드죠. 뷰를 두 개 만들었기 때문에 인코더가 두 개 필요한데 그냥 하나의 인코더를 양쪽 뷰에다 통과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갑자기 뷰가 나왔는데 뷰가 뭐냐면 오그멘테이션한 그 이미지예요. 네. 원래 이미지를 그 이미지 증강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렇게 증강을 하는 방법을 두 개를 랜덤하게 적용을 해서 그걸 만들어요, 뷰를. 그래서 같은 이미지로부터 증강된 거는 당연히 파지티브 페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샘플로부터 그냥 다 만들어진 뷰는 그건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인코더는 하나의 인코더를 씁니다. 예, 근데 뷰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림에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인코더거든요. F가 인코더인데 원래 이미지 증강을 해요. 요거는 뭐 이미지를 호라이즌탈 플립도 하고 뭐 크로핑도 하고 뭐 확대도 하고 그랬죠. 예, 그런 걸 적용한 뷰 하나가 나온 거고요. 이건 색조를 바꾼 거. 그래서 XI, XJ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뷰를 만들고 요거를 인코더에 통과시켜요. 같은 인코더가 두 번 호출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각각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요. 요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요게 이제 이게 바로 인베딩이에요. 예, 인베딩인데 이 상태에서 그 두 인베딩을 그냥 가지고 아까는 디스턴스를 계산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저자들이 요거를 다시 한번 프로젝션을 시켜가지고 뉴럴넷을 통과시켜서 다른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은 다음에 여기서 비교하는 게 더 성능이 높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거를 하나 더 표현을 바꿔서 여기서 재게되면은 조금 더 성능이 높아요.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개는 무슨 계산을 할까요? 음, 두 개는 같은 이미지로부터 나온 거는 유사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같은 이미지로부터 나온 뷰가 아니고 이거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거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거리가 멀어야 되겠죠. 뭐 그거를 측정해 주는 로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G라고 하는 거를 프로젝션 헤드라고 하고 요거는 훈련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로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훈련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이게 훈련이 다 끝나면 이제 이건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인베딩이에요. 이게 이쪽이 진짜 인베딩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그 작업에 맞도록 뭔가 다른 그 뉴럴넷을 더 추가해서 예, 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간단한 소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지티브 페어를 만드는 방법. 네, 이거는 그림 보시면 바로 직감이 오죠. 네, 여기 하나의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파지티브 페어를 만드는 방법은 무한계죠. 무한계 사실상 우리가 변환하는 방법이 오그멘테이션하는 방법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하게 되면은 뭐 무한대에 가까운 예, 이미지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만들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심클리어에서 사용한 특징은 원래 이미지 있잖아요. 원래 이미지는 쓰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이미지 자체를 그냥 넣고 그거랑 그거에서 오그멘테이션 된 거를 가지고 뭐 하지는 않고요. 그 둘 다 오그멘테이션 된 새로운 뷰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어, 그 원래 이미지를 안 써야지 조금 더 그 훈련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훈련이 잘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배치를 만드는 거예요. 배치. 이미지 배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는 이미지 페어 만들거나 삼중 쌍을 만들었죠. 굉장히 단순했죠. 여기서는 그거 대신 배치를 만들어요. 이미지를 엄청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배치의 구조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어, N개의 원래 이미지가 있고요. 그러면 그 원래 이미지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뷰를 만들었잖아요. 오그멘테이션에서. 그렇게 하면 EN개의 오그멘티드 뷰가 만들어지겠죠. 원래 이미지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EN개의 그 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파스티브 페어는 뭐 하나 이미지를 하나 골라 잡았다면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았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파스티브 페어는 하나밖에 없죠. 투니까 배치를 만들어 놓고 EN개 배치 중에서 특정 그 뷰를 하나 고르면은 그 뷰에 대응하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쌍은 하나고 나머지들은 전부 뭐겠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조합을 해도 다 네거티브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EN-2개 네거티브가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 예, 그림을 놔두고 제가 여기 배치예요. 배치가 아까 뭐 8,000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4개만 그렸습니다. 4개의 이미지가 들어가죠. 네, 그러면 그 이거에 그 대응되는 어떤 그 오그멘티드 버전이 있죠. 뷰들이 있죠. 예. 사실은 이게 원본 이미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 요렇게 생긴 그 개 사진을 그 뷰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뷰고 얘도 뷰고 이것도 뷰고 이것도 뷰인데 같은 이미지로부터 나온 또 다른 뷰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뭐 똑같은 데서 나온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이게 배치인데
그러니까 n개 이미지를 고르면은 2n개를 그 2n개의 비율을 갖는 배치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뭐 하나 앵커를 하나 골라 잡아요. 원래 앵커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는데 그냥 기준을 제가 앵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앵커를 하나 고르면은 앵커하고 원래 여기서 그 쌍이 맺어져 있던 그, 요 개에 대해서는 로스가 0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될 거고요. 그쵸? 가까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 쌍 말고 나머지는 몇 개예요? 요렇게 두 개를 뺐으니까 2의 n 빼기 2가 되겠죠. 그 페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로스가 0보다는 크게 큰 로스를 받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걸 달성하면 되죠. 그래서 요걸 달성하도록 로스 펑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말은 쉬운데 이거를 그 수식으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이렇게 빨리빨리 떠오르진 않죠. 그래서 아까 그 에런 밴덴호드가 2018년도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든 거겠죠. 그래서 만든 로스가 이거예요. 인프렌시 로스. 사실은 이 인프렌시 로스는 어 그냥 그 원래 그 우리 그 자연어 공부시킬 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썼던 거랑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바꿔놓은 건데 보시게 되면 음 여기 이제 제가 그거는 아직 아니고 인프렌시 로스는 네, 뭐 비슷하긴 한데 일단 여기 보시면 그 코사인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거 어떻게 계산을 하죠? 예, 우리 이 프로젝션 헤드 아웃풋을 기준으로 이제 아까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 H가 아니라 다시 프로젝션 시켜서 G로 만든 그게 이제 GI하고 GJ인데요. 예, 이거의 그 유사도를 체크를 하죠. 어떻게 체크해? 내적하죠. 내적한 다음에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각도만 남죠. 두 벡터 사이의 각도.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두 벡터가 서로 같은 0이고 크게 차이 남은 1에 가까운 게 되죠. 크기를 나눠줬으니까. 그렇게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 지수를 이렇게 싹 씌워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 로스에서는 우리 양수는 음수는 싫죠. 그래서 지수를 씌워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수를 씌워주게 되면 전부 양수가 나오죠, 이제는. 지수함수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0.37에서 2.72 사이로 나와요, 유사도가. 그래서, 많이 유사할수록, 음, 뭐, 요 사이로 나오고 합죠. 그럼 인프루엔시 로스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파지티브 페어에 대해서, I하고 J에 대해서요.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배치가 2N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인프루엔시 로스, 심클리어에서는 인접한 그 페어는 그 파지티브는 서로 인덱스가 인접하도록 배치를 해놓습니다. 이미지상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수식 전개할 때가 편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는 이미지 두 개씩 이렇게 쌍을 흐트리지 않고 인덱스 번호를 쭉 붙여요. 예. 1번하고 2번이 서로 유사한 페어고 파지티브고요. 3번하고 4번이 파지티브한 페어예요. 인접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로스를 만들어주느냐면 이거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분자만 볼까요? 분자만 보게 되면 I하고 J가 서로 인접한 거예요, 지금. 인접해 있으면 이 서로 인접한 파지티브가 분자에 들어가 있죠. 유사도 점수가. 분자에 들어가 있고 분모는 뭐가 들어가 있죠? I하고 이 K가 I인 걸 뺐죠. 자기 자신을 빼고 나머지 다를 합쳤죠. 그러면 내가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 거를 계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옆에 거는 계산한 거를 분모에도 포함되고 분자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들 자기 앵커 아까 I라고 하면 I하고 이런 것들의 유사도 점수 이런 것 유사도 점수 다 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n 빼기 2개가 되는 거죠. 그 2n 빼기 1개가 사실은 되죠. 이거 포함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분모가 들어가고 분자가 들어가면 소프트맥스 분포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모가 더 크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올 테니까 로그를 취했으니까요. 여기 부호를 바꿔줘야지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지티브 페어에 대해서 로스를 주게 됩니다. 자, 이거 로스 언제 적게 받아요? 분모하고 분자가 서로 비슷해질수록 적게 받겠죠. 그렇죠? 이게
분자가 커져야 되니까. 그러면 분자가 커지려면 네거티브끼리는 거의 유사도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포지티브가 크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로스를 적게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토탈 로스를 계산해야 되는데 토탈 로스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은 참 아까 식에서 뭐 이렇게 전체를 다 더해준 다음에 이걸 자기 자신을 빼주는 것처럼 구성해도 되겠죠? 이렇게 요 식이 요 식하고 똑같은 거라서 써놨고 토탈 로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제는 지금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 어, 이게 지금 내가 아이 하나만 배치해서 특정한 아이만 골라 잡았죠. 그럼 안 되겠죠. 예, 모든 이거에 대해서도 이 포지티브에 대해서 이 네거티브랑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 3번이 포지티브, 3, 4번이 포지티브면은 나머지에 대해서 멀리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해야 되죠. 그거를 다 해서 합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 있고 이거 있으니까 양방향으로. 예. 지금 내가 I를 기준으로 해서만 J하고 계산했는데 반대로 J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합쳐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 배치 내에서 포지티브끼리는 가까워지고 네거티브, 네거티브는 멀어지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따져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미지들이 서로 유사한 이미지들은 가까이 인베딩 공간상에서 벡터들이 가까운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서로 관련 없는 이미지는 두 장은 서로 먼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훈련을 할 때는 뭔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씩 넣어줬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인퍼런스를 할 거예요. 훈련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뭐 하나만 남죠? 인코더 하나만 남죠. 프로젝션 헤드는 이제 버릴 거예요. 그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예, 그건 로스 계산할 때 조금 용이하게 하려고 쓴 거고요. 남는 거는 이 인코더 하나밖에 안 남아요. 예, 인코더 하나. 인코더도 아까 두 개가 있었지만 사실 하나짜리를 두 번 호출한 거였기 때문에 실제는 인코더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게 되면 그럼 거기에 대한 인베딩이 만들어지겠죠. 예, 그냥 만들어져요. 예. 근데 요 인베딩은 나중에 또 다른 요 경마하는 사진 같은 걸 하나 집어넣게 되면은 경마에 대해서는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서로 약간 차이 나는 정도. 근데 엉뚱한 사진을 집어넣으면, 사람 얼굴 집어넣으면, 그 경마 사진보다는 좀 다른 값을 뱉어주겠죠. 비슷한 걸 집어넣으면 비슷한 값이 나오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렇게 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는 거는 여러분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제가 다 이게 뭐 너무 많아서 제가 많은 걸 하지 못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제가 수업 시간 다루지는 않는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만 해요. 그러니까 인베딩 공간만 열심히 배워놓고 그 결과를 갖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지를 분류시킨다든지 뭐 아니면 뭐 텍스트를 생성시킨다든지 캡션을 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은 요 이 인베딩 값을 가지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뭔가를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리니어 클래시파이를 달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분류에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미지 분류가 1000개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야 되면은 그 카테고리 1000개로 출력이 되는 뉴럴넷이 필요하죠. 프로젝션 헤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달아서 데이터를 넣고 이제 답을 내도록 하면 되는데 이거는 또 훈련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튜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초기 값이잖아요. 지금 이제 훈련이 끝난 상태에서 내가 헤드만 달았어요. 그러면 얘가 뭐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래서 내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잘 해놨으니까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인코더를 좀 고정을 시키고 요 분류기만 별도로 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훈련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걸 쓸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리니어 프로브라고 하는 거하고요. 파인 튜닝이라는 게 있어요. 리니어 프로브는 뭐냐면은 인코더를 고정을 시켜요. 가중치들을 이제 고정을 시키고 이미 학습된 대로 그대로 쓰고 여기에다가 싱글 레이어. 근데 리니어리티를 보통 쓰지 않습니다. 리니어 프로빙에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그냥 그 차원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n차원 벡터면 n차원 벡터를 받아가지고 내가 출력을 k차원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분류기면
K가 1000이었죠. 아까 1000개를 분류한다 그랬으면. 그거 맞춰주는 행렬이 하나 필요하겠죠. 예, 그거를 통과시켜주고, 요거만 소량의 내가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요 분류 기반. 이렇게 해서 성능을 내는 게,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리니어 프로빙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내가 배워놓은 임베딩이 정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걸 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되게 가볍잖아요. 얘는 그냥 활성함수도 없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성능이 거의 전적으로 이 임베딩 성능에 좌우되겠죠.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자체를 평가할 때 보통 쓰는 거고, 내가 무슨 뭐 대회 나가서 성능을 낼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 말고 이제 요 파인 튜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인 튜닝은 요 인코더도 조금씩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네, 파인 튜닝 할 때 항상 그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죠? 예, 러닝 레이스를 너무 크게 하면은 가중치들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잘 배우는 게 다 헝클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낮은 러닝 레이스로 아주 짧은 시간만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아무리 가중치 그 러닝 레이스를 작게 해줘도 막 엄청난 애폭을 훈련시키면은 조금씩 오래 바뀌면 크게 바뀌겠죠, 결국은. 그래서 튜닝할 때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예, 반복을.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요때는 여기에다가 조금 무거운 거를 닫는 돼요, MLP를. 그 비선형을 줄 수 있는 그 활성함수들을 추가해서 훈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 뭐, 훈련된 데다가 이미지 넣어서, 예, 뭐, 분류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컨트라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이고, 클립이라고 보통 부르죠. 여기 비전 랭귀지 모델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여기 알렉 레드포드라고, 이분도 그 오픈 AI 그 당시에 다 회사를 하도 옮겨가지고 여기 제가 소속을 적어놓은 건 요 논문이 발표될 때 소속입니다. 예.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젊은 유망한 그 연구자였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좀 많이 만나게 될 분인데, 이때 이제 클립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매트릭 러닝, 컨트라스티브 러닝 이런 거에 그 의욕을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상실했다 그래야 되나? 예, 워낙 성능이 잘 나와서 이 클립이 그냥 뽑아놓은 임베딩만으로도 뭐 웬만한 건 다 그냥 잘 되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많이 발전을 했지만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코드하고 사전학습된 모델을 공개를 했고요. 재현은 못해요. 데이터가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배워놓은 우등치만 가져다 쓰는 것만 이제 가능한 거고, 어, 주요 특징은 비전 랭귀지 모델이고요. 음, 비전하고 랭귀지는 서로 모달러티가 다르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예, 그 자연어 쪽에 모달러티고 하나는 이미지. 서로 완전히 서로 별개의 것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shared embedding space를 배우는 겁니다. 두 개가 서로 쉐어되어 있는 embedding space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그 훈련을 시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포엔시 로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으로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2021년 3월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3월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1월이고, 뭐 논문이 좀 약간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날짜가 좀 바뀐 건데, 1월 달에 그 오픈 AI에서, 논문을 좀 늦게 발표했나 보군요. 오픈 AI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클립이라는 거 하고요. 달리라고 하는 건 동시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클립은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 달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인데, 요거는 생성 모델은 아니고 그냥 비전 랭귀지 모델이고, 요거는 그 이미지 텍스트 집어넣으면 이미지 만들어주는 그런 생성 모델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면은 너무나도 심플해요. 일단 입력 출력이 뭔지만 볼게요. 입력은 이미지, 텍스트 중에 하나가 들어가거나 둘 다 들어가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훈련을 할 때는 둘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인퍼런스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고, 출력은 뭐냐 하면은
벡터죠. 임베딩 벡터. 임베딩 벡터인데 그 벡터는 아까는 그냥 그 이미지가 그냥 그 벡터로 바뀐 건데요. 이거는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벡터예요.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재밌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구조가 너무 단순한데 여러분들 아까 심클리어에서도 뉴럴 넷은 딱 하나였죠. 인코더. 그리고 뭐 프로젝션 헤드는 내가 잠시 그냥 훈련시킬 때 이제 사용했던 거고 나중에 버릴 거니까 인코더 하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코더밖에 없는데 이제는 인코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지 인코더고 또 하나는 텍스트 인코더예요. 뭐 이거는 필요하겠죠.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가 필요한데 여기 인코더에다가 이미지 텍스트 인코더에는 텍스트 집어넣으면 되고 이미지 인코더에는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서로 쌍이 맺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이미지하고 텍스트 쌍이 참 쉽지 않죠. 예, 이미지에 대한 캡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쌍을 왕창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n pairs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게 쌍이니까 여기 텍스트가 여기 그 첫 번째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걸 n개를 쌍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텍스트 인코더에 집어넣으면 n개를 넣었으니까 텍스트도 n개고 이미지도 n개인데 서로 쌍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 임베딩을 뽑을 수 있겠죠. 텍스트 인코더니까. 인코더라는 건 그냥 벡터 뱉어내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예. 여기 첫 번째 텍스트에 대한 벡터 나오고 두 번째 거 나오고 마지막 텍스트에 대한 그 임베딩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n개를 넣었으니까 n개 이미지 임베딩이 나오는데 어떻게 쌍이 맞는 거죠, 지금? 요 인덱스 번호 같은 거. 요게 서로 페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이거랑 두 번째 텍스트는 서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이아고널 방향으로만 서로 그 쌍이 맞는 거고 나머지들은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텍스트 임베딩 나오고 이미지 임베딩이 나올 텐데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임베딩하고 이미지 임베딩의 유사도가 같은 쌍끼리는 높도록 할 거고 서로 상관없는 쌍끼리는 낮도록 하겠죠. 보나마나. 네,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킬 거고 훈련이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미지나 텍스트 하나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분류 문제를 예를 들고 있는 건데요. 추론할 사진 한 장을 넣어요.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딱 집어넣고 이미지 인코더에다가 배치를 넣지 않죠. 하나만 넣는 거예요. 이제 추론은. 그러면 한 장을 딱 집어넣으면 이미지 인코더니까 인코딩 한 그 임베딩 벡터를 하나 뽑겠죠. 예, 이미지에 대한 표현을 하나 뽑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류를 할 거니까 분류할 그 범주들이 있겠죠. 뭐 한 10개쯤 된다고 칠까요? 비행기, 카, dog, bird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 국박에 대한 임베딩을 또 뽑아요. 이거는 보기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임베딩을 또 뽑죠. 이렇게 n개를.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거 단어에 대한 텍스트 인코더를 태우진 않죠, 직접. 어떻게 해요? 이 단어를 문장을 구성해서 하죠. 왜냐하면 단어만 집어넣으면 텍스트 임베딩이 이렇게 좋은 게 안 나옵니다. 잘. 이 문장상에서의 어떤 그 의미들을 좀 담아야지 조금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프롬프트를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단어에 대한 어떤 그 임베딩을 뽑죠. 뭐 이거 단어만 집어넣으면은 동음이어도 많은데 영어에도 이게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보기에 대한 임베딩, 텍스트 임베딩들이 n개가 나오면 음, 내가 이미지 집어넣으면은 이게 단어 뭐랑 유사한지를 다 체크하면 되겠죠. 이제는 계산하면 돼요. 코사인 시뮬레이터로. 그랬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거 그게 바로 답이죠. 예, 그걸 답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클립이. 근데 분류만 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다 하겠죠? 예, 그래서 분류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 훈련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방대한 데이터를 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지금?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필요한데, 이게 소량으로는 안 돼요. 예,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 오픈 AI에서 직접 수집을 했습니다. 트롤링을 해서. 그게 어려운 거죠, 일단. 예,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웹에서 그걸 모았는데 그냥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따로따로 모으는 건 너무 쉽죠, 사실은. 그런 건 뭐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서로 쌍을 맺어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음, 이렇게 했어요. 이미지를 한 장 제가 가져왔어요. 예, 이미지를 웹에서 하나 크롤링을 하면 이 웹사이트에 보면 이미지도 있지만 이미지에 대한 어떤 캡션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죠. 운 좋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미지에 대한 페어가 되는데 뭐 캡션이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웹사이트 소스를 보게 되면은 이미지 다운로드 못 받았을 때 대신 표현해줄 텍스트를 이렇게 담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텍스트 페어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메타데이터가 있으면 좋아요. 예,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설명 데이터를 따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쓰면 좋고요. 이것도 없다. 그러면은 서라운딩 텍스트, 이미지 주변 앞뒤,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앞뒤에 있는 텍스트들을 그냥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텍스트다라고 보고 페어를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자동 크롤러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놨겠죠. 그렇게 해서 수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수집한 이미지의 개수가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약 400 밀리언이니까 4억이죠. 4억. 예, 4억 장 정도, 4억 개를 수집을 했습니다. 4억 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당연히 비공개겠죠. 이거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산이고 오픈하기도 어려워요. 이 웹에서 크롤링한 거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사진 찍은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배포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수집해서 내가 몰래 그냥 훈련시키는 건 괜찮죠. 네, 뭐 그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비전하고 랭귀지가 서로 그 온라인 정렬이 잘 되어 있는 임베딩 공간, 쉐어드 임베딩 공간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드디어. 여기에 매뉴얼 레이블링 없죠. 예, 이 4억 장 사람 써가지고 레이블링 못하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집만으로 데이터 구성을 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코더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보도록 할게요. 인코더는 두 가지를 해봤어요. 이미지 인코더는 레즈넷으로도 만들어봤고요. CNN 계통이죠. 그 다음에 비전 트랜스포머로 만들어봤어요. 비전 트랜스포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 이미지를 패치로 쪼갠 다음에 걔를 이제 트랜스포머에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바나나가 보이잖아요. 지금 바나나를 이미지 인코더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벡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특정한 바나나 사진 하나라서 거기에 대응되는 벡터예요. 이거는. 예. 그러면 이미지를 패치로 잘라야 되죠. 그래서 패치 4개로 그냥 잘랐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거고 4개를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패치의 숫자는 256개예요. 실제로는 256조각으로 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패치를 벡터로 바꾸죠. 예, 요거는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해야 되죠. 프로젝션 한 다음에 플래튼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벡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항상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임베딩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전에 클래스 토큰도 집어넣죠. 클래스 토큰 집어넣고 여기에다 포지션 벡터들을 더해주죠. 네. 이건 뭐 랜덤하게 초기화 시킨 다음에 데이터로부터 벡터 값은 배우도록 하면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했죠. 뭐 이거까지는 비전 트랜스포머 똑같은 거예요. 예, 여기 더해서 이제 뭐 리프레젠테이션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트랜스포머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이제 어텐션 막 FFN 통과하고 또 어텐션하고 막 이거 반복하죠.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똑같은 개수에 똑같은 길이의 임베딩 벡터가 나오는데 이 임베딩 벡터가 갖는 의미는 시멘티컬리 서로 가까운 것, 가까운 요소들은 서로 가까이 가도록. 그렇죠? 예. 이렇게 배우죠. 예. 그래서 요 그 G0로부터 나온 그 임베딩 벡터를 우리가 요 바나나 사진에 대한 임베딩 벡터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트랜스포머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뭐 이제 여러 것들이 나오는데 클래스 토큰이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로부터 나온 임베딩 벡터를 요 바나나에 대한 임베딩 벡터로 간주를 하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클립에서, 아까 클립에서 여기 나온 요거, 요 놈이 요 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요거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고, 클래스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이미지 인베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코더를 써요. 텍스트는 이제 뭐 비전 트랜스포머는 아니고 그냥 트랜스포머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도 아까 그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 레이블이 있었을 테니까 옐로우 번치 오브 바나나스라고 하는 4단어짜리 텍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T3이죠. 아까 에서 봤을 때는 T3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거를 역시 트랜스포머에 넣어야 되니까 예, 원합 벡터 형태로 지금 보이는데 어쨌든 뭐 토큰 인베딩이 되고 여기에 end of sentence 하나 추가해요. 그 다음에 위치 인베딩 벡터를 더하죠. 그렇게 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죠.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서 텍스트 인베딩이 쭈루룩 나올 텐데 그 중에 요 end of token으로 sentence로부터 나온 거 요거를 이 문장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보는 거죠. 물론 요걸 평균 내는 방법도 있다 그랬고 클래스 토큰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쓸 수도 있다고 했는데 평균 내는 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클래스 토큰으로부터 나온 여기서는 end of sentence죠. end of sentence로부터 나온 텍스트 인베딩을 사용하게 되는데 왜 end of sentence로부터 나온 걸 쓰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보통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에서 사용하는 그 모델들은 어쩔 수 없이 end of sentence가 문장 전체에 대한 인베딩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코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디로부터 나온 건 다 상관이 없죠. 인코더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디코더에서 맨 마지막 걸 쓰니까 인코더에서도 그냥 맨 마지막 걸 써도 됩니다. 어쨌든 얘도 이 전체를 다 어텐션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 T3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하는 건데 똑같이 이미지 텍스트 페어니까 그 매칭하는 페어들 i하고 요 i끼리 서로 같은 것끼리는 유사도가 높아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i하고 j, ij가 서로 다른 것끼리는 서로 매칭이 안 되는 페어니까 그런 것끼리는 서로 유사도가 적어지도록 하면 되겠죠. 0에 가까이 가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그림 보면 알아요. 쉽죠? 요 텍스트 인베딩이고요. 배치를 넣어야 되니까 n장의 이미지하고 거기에 맞는 텍스트 n개를 넣어야 되니까 넣어서 2개 내적했을 때 이거 시밀러리티 계산하는 거니까요. 2개 내적하면 여기는 1이 쭉 되도록 해야 되고요. 가까워지니까 나머지하고는 0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코사인 유사도가. 뭐 이런 그림이 되도록 배치를 훈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개념상. 네. 같은 페어끼리는 유사도 점수가 제일 높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제일 낮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유사도 점수예요. 이건 로스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역시 컨트라스티브 인퍼런셜 로스를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봤던 건데요.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계산하는 거예요. 이미지하고 텍스트죠, 이제는. 아까는 뭐 같은 이미지에서 그 파지티브끼리 계산했는데 이제는 매치가 되는 거죠. 이미지 인베딩과 텍스트 인베딩. 딱 뽑았으니까 그 유사도가 그렇게 계산한 유사도 점수를 구하는 거고요, 이게. 그랬을 때 컨트라스티브 인퍼런셜 로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i가 1부터 n까지니까 이거는 배치에 있는 거를 다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 요 안에 있는 걸 보면 돼요. i를 뭐 고정을 해 놓고요. 이 보시면은 요 i가 있고 여기 제가 했는데 먼저 이 i를 그냥 편의상 이 그림에서는 여기 1로 돼 있으니까요.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 1 요거죠. 네. 요거의 그 유사도 점수가 분자에 들어가 있고요. 분모는 뭡니까? 예. 아까는 뭐 빼고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쪽으로 다 그냥 다 각각 계산한 거예요. 이거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 점수, 이 점수, 이 점수 지수로 다 바뀌어서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분모가 이걸 포함해서 다 있고 분자는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게 0이 되고 이게 1이 돼 버리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로스가 0이 되죠. 분모 분자가 로그 안에 같아지니까. 그럼 로스가 0이죠. 로그 1은 0이니까요. 분모 분자가 같아지면 로스를 제일 적게 받고요. 분모가 크면 클수록 로스가 커지죠. 왜냐하면 이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까지 계산해 보면 커져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기준으로 해서 텍스트 쪽으로 그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고, 요거는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텍스트를 하나 잡고 이미지 쪽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특정한 요 샘플 1번에 대한 계산을 한 거고요. i가 1인 경우고요. 이제 요 두 번째 거에 대해서 똑같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n번째까지 가면 되겠죠. 그럼 이 전체 배치에 대해서 다이아고널 방향으로는 유사도 점수가 가장 높고 나머지는 0이 되도록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로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훈련을 시키죠. 결국 인코더 두 개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로스를 받아가지고. 자, 그럼 이제 추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훈련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하죠, 얘가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제로샷이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보시죠? 제로샷이라고 하는 거는 인퍼런스에서 제로샷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훈련 없이 별도의 튜닝 과정 없이 내가 사전 학습된 그 모델을 그냥 즉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클립은 지금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만 훈련을 했잖아요. 그렇게 훈련된 오픈AI에서 공개한 그 클립을 가져다가 그거 가지고 그냥 즉시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별도의 훈련 과정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분류 문제를 푸는 예시예요. 아까 보셨던 내가 이미의 사진 하나 집어넣을 거잖아요. 이제 내가 찍은 사진 하나 집어넣을 건데 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를 이제 막 분류를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이건 하나 해야 되겠죠.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범주는 내가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줬어요. 이렇게. 예. 이것도 단어로 그냥 줬어요. 예. 그러면 이 각각 내가 준 보기에 대해서 텍스트 인베딩 뽑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건 텍스트 집어넣으면 인베딩 나오니까 제로샷다가 그래서 그건 보기들에 대한 인베딩을 쭉 뽑아요. 예를 들면 10개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새로 지금 찍은 사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인베딩 뽑아요. 그러면 얘가 뽑은 인베딩하고요. 예, 인코더가 뽑아주는 거죠. 예, 그걸 유사도를 다 계산해봐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점수가 가장 높은 거, 예, 그게 바로 그 범주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워낙 웹 스케일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놨으니까 예, 그냥 나온 것들도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파인 튜닝해서 쓸 수도 있어요. 클립을. 그때는 이게 웹에서 수집한 데이터로만 학습이 되다 보니까 웹에서 잘 구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은 잘 못 맞출 공산이 크죠. 예를 들면은 뭐 위성 사진이라든지 메디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는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내가 추가해서 내가 병원이다. 그러면 갖고 있는 그 의료 정보들 좀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훈련시키면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제 여러 가지 그 팁들이 좀 나오는데, 이 저자들이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행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해요, 굉장히. 잘 기억해뒀다가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전에서.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성능을 내게 한 다음에 그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럴넷에서는. 뭘 했냐면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고요. 앙상블 두 가지 방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제가 보기다가 분류면은 단어만 있었잖아요. 그 단어만 주면은 성능이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이런 문장을 구성해서 넣어줘요. photo of a 하고 여기 보기에 해당하는 단어. 그럼 좀 여기로부터 나온 인베딩은 문장으로부터 뽑은 인베딩이긴 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더 잘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동의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프롬프트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죠. 이 저자들은 80개 각 단어에 대해서 아까 보기가 10개 있었잖아요. 10개 중에 하나 분류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각각 보기에 대해 보기를 80개 문장으로 다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800개가 만들어지겠죠. 클래스가 10개였으면 80개 하나당 80개 프롬프트가 있으니까 그럼 그 800개에 대한 그 인베딩들을 다 뽑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음,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많이 구성을 해서 성능을 약 1.3% 이렇게 정도 끌어올렸답니다. 그리고 음, 프롬프트 템플릿 구성해서 엔지니어링 했는데 프롬프트를 80개를 사용했고 각
프롬프트를 텍스트 임베딩으로 뽑았죠. 그럼 80개 임베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80개 임베딩에 대해서 다 시밀러리티 점수를 하나씩 계산하느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계산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뽑은 임베딩을 평균을 내요. 80개를. 벡터들이 똑같은 길이의 벡터가 나오니까 그 벡터를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에서 앙상블을 한 게 아니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앙상블을 한 거죠. 임베딩 공간에서 합친 거니까. 예, 그 차이를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벡터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코사인 유사도 재면 되겠죠.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4.5% 정도의 성능을 끌어올렸답니다. 그 분류 성능을. 예, 이렇게 해서 했고, 보시면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한 거하고 내가 엔지니어링 한 거하고 녹색하고 파란색으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예, 성능이 많이 올라갔죠? 예,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트레이닝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자들이 인코더 구조를 이제 다양한 걸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요. 레즈넷을 한 5개를 만들어 봤고, 비전 트랜스포머를 3개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성능이 높았던 거는 비전 트랜스포머 패치 길이를 14로 했던 거, 이게 가장 성능이 좋았대요. 이거 가지고 논문에서는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는 뭐 그 트랜스포머 썼겠죠. 예. 그리고 뭐 바이트 페어 인코딩, 요거는 뭐 토커나이저 중에서 요즘 많이 쓰이는 토커나이저예요. 원래 토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그 단어들을 이렇게 그 뭐 분해해서 얻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단어가 있으면 조사 분리하고 그 앞에 있는 거 분리하고 해서 뭐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토큰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구성할 땐 그렇게는 안 해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3만 개의 내가 그 보컬 어휘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뭐 A가 있으면 A랑 자주 결합되는 게 있겠죠. A 다음에 B가 결합이 되고 뭐 S가 결합이 되고 뭐 T가 결합이 되고 이렇게 자주 결합되는 그 페어들을 3만 개 만들면 그냥 모으면 됩니다. 예, 결합되는 그 형태들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는 게 BP이고요. 배치 사이즈를 32,000개, 엄청 크죠. 이제는 32,000개로 구성을 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GPU를 많이 확보해도 이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오픈 AI니까 이런 게 가능하죠. 배치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메모리에 올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훈련은 요 당시에 가장 좋았던 GPU가 V100 GPU인데, 이거 592개를 사용을 했고, 18일 걸렸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비전 트랜스포머 14였고요. 자, 성능을 한번 볼 텐데, 클립하고요. 그 다음에 클립하고 성능을 비교해야 되는데, 레즈넷, 그 당시에 소타 모델이랑 비교해야 되겠죠. 성능을 잘 내는 거. 레즈넷 50이 성능을 잘 내는 모델인데, 레즈넷 50을 그냥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레즈넷 50도 그냥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거지. 내가 풀 문제들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벤치마크들이. 여기에 맞춰서 레즈넷을 좀 바꾸긴 해야 되겠죠. 출력단을 클래스 개수에 맞춰서 출력을 내도록은 해야 되죠. 맨 마지막에 리니어 프로빙을 했어요. 레즈넷 같은 경우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레즈넷 성능이 리니어 프로빙만 했으니까 거의 레즈넷의 성능에 그냥 준한 성능이다라고 그냥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요게 데이터셋 이름이에요. 데이터셋 이름인데, 요런 데이터셋에 적용을 했더니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겁니다. 클립이. 근데 요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떨어지죠. 근데, 이 지금, 요 레즈넷은요, 이 데이터를 학습한 레즈넷이에요.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한 레즈넷이고, 얘는 제로샷 클립이에요. 제로샷 클립. 특별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학습 없이 그냥 성능을 관찰한 거예요. 성능이 더 높게 나와요. 낮게 나온 것도 있고. 심지어는 STL10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소프트 성능을 냈대요. 제로샷인데. 이거 하나도 안 배운 상태에서. 엄청난 거죠. 그 웹 스케일 날리지가 정말 그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인 거고,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의료 영상, 위성 사진 뭐 이런 것들, 웹에서 잘 못 본 영상들,
그런 것들이 성능이 떨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제로샷 인프루언스인데, 지금 이미지넷에 대해서 한번 성능을 비교해 봤어요. 이미지넷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유명한 벤치마크니까 이미지넷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여기 평가 결과를 보세요. 제로샷 클립 이거죠. 이미지넷을 공부한 레즈넷이죠. 이게 이 당시에는 가장 높은 성능을 냈던 거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미지넷도 있고요. 이미지넷 V2도 있고 R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미지넷은 그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셋도 그 몇천만 정 제공하고 있고 레이블도 붙어 있죠. 이거 많이 썼는데 이게 단점이 너무 오래전에 나온 그 고인물 데이터라 가지고 테스트 셋이 사실 거의 노출이다시피 한 데이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 데이터 셋에 대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꼼수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은 이렇게 비슷한 점수가 나왔는데 이 이미지넷 V2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 새로운 데이터 테스트 셋을 제공해요. 예, 테스트 셋이 달라요. 이런 데다 실제로 하게 되면은 레즈넷 같은 경우에 성능이 이렇게 막 떨어지죠. 떨어지고 심지어 이렇게 제일 어려운 거 이미지넷 A는 어드버서리얼이에요. 어드버서리얼 반대. 되게 어려운 예시만 담고 있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바나나거든요. 레이블이. 바나나인데 지금 이거 여기서 바나나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이는 건 이 정도밖에 없죠. 지금 어렵죠 문제가. 그래서 이미지넷 같은 경우, 레즈넷 같은 경우에 성능이 막 급격히 떨어집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반응을 못해요. 근데 제로샷 클립은 성능이 유지가 되죠. 놀랍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고요. 여러분들 이미지넷은 데이터를 여러분들 직접 수집하기 요즘에 어렵다 그랬죠? 데이터들이 많이 유실이 돼가지고 이걸 훈련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마지막 이그샘플은 텍스트 리트리블이에요. 사진을 집어넣고 뭐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가 있어요. 그 텍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진에 부합하는 텍스트를 리트리블 한 거죠. 아까 제가 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텍스트 주어져 있는 텍스트 중에서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잘 맞추고 있는 거죠. 이 사진 집어넣었을 때 가장 어울리는 텍스트를 이렇게 찾아준 거죠. 확률적으로 이게 가장 높다라고. 정답인데, 요거는 이제 좀 틀렸죠. 요게 정답이었어요. 레이블, 원래 좀, 레이블 상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냈는데, 사실은 요거 제가 왜 틀렸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비행기 사진인데, 이게 MD-19으로 출력을 냈는데, 정답은 보잉 717이에요. 근데 사실은 비행기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MD-95 이런 것들이 맥도날드 더글러스사가 보잉에 인수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717로. 사실은 똑같은, 맞춘 거랑 다름없는 거죠. 네. 이런 결과를 냈고, 그 다음에 최근 VLM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아마 대학원 정도 진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좀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요거는 좀 시간 나시면 봐두시면 좋은 거는, 블립. 시글립은 많이 쓰여요. 근데 이건 뭐 클립하고 비슷해서, 그리고 어렵지 않고, 블립. 그 다음에 플로렌스 이런 거. 플로렌스가 여러분들 지금은 이미지에 대한 임패딩만 뽑았는데, 이미지 안에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의 정확한 위치에 매핑을 시키는 건 이제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을 좀 담고 있어요. 있고, 뒤에 이제 클립 코드인데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코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몰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수업 시간에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